안녕하세요. 김도현 자문역입니다. 오늘부터는 독립리서치라는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알아야 하는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 매크로에 관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1주에서 한 2주 정도에 한 번 정도 제가 영상을 업로드 드릴 예정이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차근차근 같이 따라오시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스터디 내용은 적중반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에 가장 먼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적중반 분들은 텔레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적중반 분들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이 스터디 내용을 이제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텐데,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운영자님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톡방 있잖아요. 거기에서 운영자님한테 1대1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 자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안 좋은데 사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가치투자자 가치투자자의 그 대가이신 이채원님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뭘 하라고 했나요? 그렇죠. 무협지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장이 안 좋으면 이제 같이 공부를 하자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힘든 시장일수록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채워가시다 보면은 아마 출발선 같은 경우에는 대동소이하겠지만 이 결승전에 가서는 꽤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저는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잘 따라와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공부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1대1로 카카오톡방에서 1대1로 문의 주시면 제가 그 내용 쓸모있는 내용이면 제가 또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6월달, 이 6월 5일경에 이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에 대해서 개요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산업의 전망, 그리고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필요성,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공부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이 기업들이 실적이 언제쯤 반등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 배터리 재료가 유독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한 이 배터리는 일반 폐기물들과는 달리 그냥 땅에 매립을 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는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필요한 것인데, 그 이유가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전기가 남아있거나 이렇게 전기가 남아있을 경우에 폭발이나 화재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최근에 그 인천에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나면서 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량들이 전량 이제 불에 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의 내부에 전기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 폭발이나 화재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독물질이 이제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유출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양과 이 물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현재 배터리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러한 이 유독물질을 다시 회수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환경보호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사이클 공정을 통해서 이 유해 물질의 방출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그 자원들을 광산에서 이제 원재료를 이제 채굴을 하게 되면, 채굴을 하면서 뭐 많은 양의 물이 소비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리사이클링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그만큼 물과 CO2를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광산도 우리가 더 많이 이제 훼손을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환경오염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한정된 자원의 보존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좀 이 공급이 좀 늘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요 광물들의 공급 부족이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 그리고 ESS 등 이러한 에너지 저장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사용되고 있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 수요가 이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배터리에 사용되고 있는 핵심 광물, 리튬,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은 이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자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바로 갖다 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필요한 광물 자원을 탐사부터 해서 생산까지 걸리는데 이 평균적인 시간이 17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4에서 7년, 니켈 같은 경우에는 13년에서 20년까지, 그리고 구리나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17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이러한 공급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이러한 메탈 수급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는 증가가 하는데, 공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량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과 그리고 관련된 규제를 현재 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탈의 광물 채굴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통해서 이 메탈의 조달 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평균 광물 개발 리드 타임인데, 자, 보시면 탐사 및 타당성 평가가 한 12년
12년 이제 6개월 정도 걸리고 건설 계획 그리고 건설 및 생산까지 해서 평균 한 17년 정도 이제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광종별 이제 평균 리드 타임 보시면 불이나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17년, 산화강 니켈 같은 경우는 20년, 그리고 항아강 니켈은 이제 13년, 리튬 남미에서는 이제 7년, 호주에서는 한 4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광물 자원들을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필요성으로 넘어가 보면 이러한 광물 자원들이 이 특정 국가 외에 특별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 외 지역으로 이 메탈 수급처의 다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리튬과 코발트, 니켈 등은 생산 그리고 매장 지역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호주, 칠레, 중국이 리튬 생산량의 80%를 현재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전 주조 또는 스테인리스 강의 어떤 제조에 사용되는데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에서 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터리 제조에서 사용되는 고순도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약 50%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콩고에서 60% 이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이러한 광물 자원의 특성상 매장량과 생산량이 많은 국가의 영향력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기 나라가 이러한 매장량과 생산량이 많다면 수출을 줄임으로써 그 국가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터리 광물의 특정 지역 편중은 이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겐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들의 이 자원 무기화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지금 배터리 제조 과정의 어떤 전반에 이 자국화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재료의 수급과 그리고 소싱 지역이 현재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매장된 광물 자원의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그 광물들을 직접적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통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편중된 이러한 핵심 광물들의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필요성인데, 네 번째는 이 원산지 재규정 때문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원산지 규정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은 전기차 판매할 때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터리 원재료의 자국화와 그리고 탈중국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이 배터리를 제조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영내에서 생산한 소재, 메탈로 조달해서 만들도록 지금 법제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이 CRMA,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배터리 원재료의 자국화와 이 탈중국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배터리의 중요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의 어떠한 자국화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중국이 글로벌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다 빼버리고 이 배터리 산업을 논하기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원재료 채굴 점유율, 리튬 같은 경우는 23%, 망간 90%, 흑연 96%, 히토류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황산 코발트, 이러한 전해 망강 등 이러한 주요 배터리 원재료의 가공 단계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무려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배터리 전구체 생산의 66%를 중국이 지금 원재료를 이용해서 배터리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고, 최종 단계인 이 배터리 셀 제조도 73%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유럽이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이 배터리 소재의 이 자국산 요구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니켈이 31%, 흑연이 이렇게 광산 쪽에서 65%, 그리고 정제련에서 거의 이제 10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산과 정제련 분야에서 이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바로 지금 이 배터리 광물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국가별 점유율도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중국인데,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난 것을 현재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산지 재규정을 통해서 이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핵심인 것입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이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회수한 주요 원재료들은 이 리사이클링한 업체가 누군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리사이클링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원산지를 새롭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북미에서 재활용된 이 배터리 소재는 기존 중국에서 배터리 소재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원산지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이 배터리 메탈 광산들과, 그리고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중국 관련 이 서플라이 체인을 배제를 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중요성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산업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 전기차 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겠죠.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한번 살펴보시면 2030년도에는 5,9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연간 한 9천만 대 정도 되는데, 2030년도 정도 된다고 한다면 거의 6천만 대가 이 글로벌 전기차 수요로 지금 충당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출시부터 폐차까지 이 사이클이 7에서 10년 정도
잡고 있는데 완성차 업체들의 이 전기차 배터리 품질 보증 기간도 평균적으로 8에서 1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현재 2018년 후에 10년 후인 2028년부터 전기차의 폐차 발생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040년쯤에는 이 전기차 폐차 발생량이 무려 4,227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시 보신다면 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연간 9천만 대인데 4,227만 대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다. 거의 절반 정도가량이 전기차 폐차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죠. 물론 아직 2040년까지는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지금 당장 핫한 산업은 아닌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까지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2023년도에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한 15% 정도에서 2030년도에는 점점점 증가해서 40%까지 도달할 거다. 그리고 이 전기차 보급 대수도 이렇게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지금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폐차 발생량 전망도 점점 증가를 해서 2040년도쯤에는 이렇게 4,227만 대 가량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렇게 전기차의 어떤 폐차 발생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사용 후 배터리가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주 재료는 아니고, 지금은 이 셀 스크랩이 주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 스크랩이 뭐냐면 바로 이 양극재 업체에서 양극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그리고 배터리 업체 배터리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불량품 같은 건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 리사이클링 산업에서 이 원재료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95%라는 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40년도에는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시장 규모인데 2040년도에는 이렇게 978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시장이 전망되고 있는데, 하나로 계산을 한다면 약 135조 원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시장 규모 전망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과 이 주요 메탈들의 어떤 가격 전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의 실적이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이 폐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는 좀 계속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번 언제 이렇게 다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본다면, 우선 이 폐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실적이 이 메탈 가격과 밀접한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매출 원가의 대부분이 원재료비이고, 그리고 이 원가와 제품 판가 모두가 이 메탈의 국제 시세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양극재와 이 배터리 셀 가격이 이 메탈 시세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에 사용되고 있는 이 사용 후 배터리와 이 폐스크랩도 역시나 메탈 가격에 연동되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메탈 시세가 올라와줘야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이 메탈 가격이 상승기 때는 이 리사이클링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20%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갔었지만 지금 메탈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는 영업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현재는 전기차의 어떤 수요 부진 그리고 배터리의 업황 둔화가 현재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의 실적 개선 시점도 좀 예상과는 좀 다르게 좀 장기화될 전망도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폐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하락했던 이 메탈 가격의 반등 그리고 이 전기차 업황이 개선되면서 이 배터리 수요의 증가세가 좀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은 리튬 가격 추이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졌죠. 코발트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니켈도 현재는 빠졌다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망간 가격도 현재 2022년 초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산업 전망 그리고 이 실적의 반등 시점, 이 반등 시점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이 밸류 체인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밸류 체인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